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아 사회교육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교육 접근법이다 생각했을 때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은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기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태도 및 가치만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골고루 유아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교육을 생각해 보았을 때도 사회교육 역시 지식과 기능과 태도 및 가치를 골고루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유아에게 전달하고 유아에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함으로써 사회의 올바른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회 교육의 대표적인 목표다, 핵심 목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접근법을 하나씩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크게 6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사직, 공사, 사다. 요거는 사회생활 접근법, 직접 환경 접근법, 공유일 접근법,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접근법,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법, 다문화 접근법으로 총 6개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가 사회교육 접근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하나씩 개념과 그다음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명해 보시고 말이 잘 안 나온다,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생활 접근법이에요. 처음에. 이것은 어떤 것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냐면, 우리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우리는 민주 시민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이 민주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회생활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볼게요. 이렇게 가서 사회적 기술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기본 생활 습관을 잘 길러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생활 접근법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요거 이름을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쪼개서 민주시민이란 사회적 기술을 잘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하고 여기 기본 생활 습관을 잘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시민이 되는 조건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 접근법의 개념입니다. 자, 이것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 좋아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교육 접근법에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기술을 강조하네요. 요거 기능. 그쵸?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기술을 강조하잖아요. 요거 사회적 기술 기능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태도 및 가치를 지금 태도 및 가치가 바로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쵸? 요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요것도 했고 요것도 나왔지만 무엇이 없어요. 그쵸? 지식을 간과했다는 거, 무시해 갖고 넘어갔다는 거,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 바로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생활 접근법은 누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처음에 여자분들은 어떤 걸 많이 신어요? 신발. 하이힐을 신죠? 여기는 힐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보통은 나는 힐을 신는다라고 하면서 하이힐을 신잖아요. 높은 거. 학생 때는 다나 많이 신다가 그래서 힐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더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거를 쭉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직접 환경 접근법이에요. 직접 환경 접근법은 미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미셸이 아니라 미첼입니다. 미첼. 제가 이름이 좀 헷갈렸네요. 미첼이란 사람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주장했다는 거죠. 직접 환경 접근법은 어떤 거냐 하면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요. 유아 주변에 그러니까 주한이라고 외웠는데 보통 주한 하고 직경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유아의 주변 환경을 유아가 속해 있는 주변 환경을 직접 어떻게 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직접 환경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해요. Here and now 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혹은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속해 있는 주변을 먼저 익혀가면서 사회교육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게 미첼이라는 학자가 직접환경 접근법을 주장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장점, 좋은 거는요. 유아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어떤 역사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실, 정보를 다 알게 돼요.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경험하고. 그쵸?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지식을 이렇게 다 알게 되면서 이것들을 따로따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것들이 서로 연관도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 직접 환경 접근법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관계적 지식, 서로 관련이 있다 해서 관계적 지식이라고도 하는데 뭐 요것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지식이 서로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이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관계적 지식망을 형성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에요?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알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에 근거한 지식만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단순한 사실적 지식만 알게 된다. 이게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시문적 접근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아가 직접 유아 주변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먼저 익힌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직접 환경 접근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일 접근법이에요. 공유일 접근법이랑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법은 개념이 좀 비슷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휴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교육의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아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 자체가 요것 자체가 사회 교육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는 것이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공휴일에 관련된 우리 뭘 보죠? 행사를 보기도 하고 공연을 보기도 하고 또 전시를 보기도 합니다. 전시에 우리가 참여하기도 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공휴일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표상 활동, 만들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리 뭐 이게 송편빚기 하잖아요. 이게 다 표상이잖아요. 나타내는 거잖아요. 표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공휴일 접근법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거는 무엇일까요? 좋은 거.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추석 이러면 어떤 느낌 들어요?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면 공휴일 자체가 교사나 유아에게 매우 흥미롭게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숙하고 흥미로운 것이다 보니까 유아가 관심을 가지기 쉽죠. 그쵸?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해마다 성탄절 돌아오죠. 해마다 추석 돌아오죠. 해마다 어린이날 돌아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돌아오는 공휴일에 활동도 똑같이 해요. 송편 만들기, 송편 빚기는 추석날마다 하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만들기를 하면서 반복된다는 거. 반복적인 활동이 유지된다는 것은 단점이죠. 그쵸? 또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손편빚기를 한다. 크리스마스 날을 한다. 이러면 이 공휴일이라는 공휴일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요. 상업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악용된다. 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이 단점이 또 있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깊이 있게 알아가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띄엄띄엄 특색 있는 것만 다뤄 나가는 거. 특색 있는 것만 다루는 어떤 거? 중요한 용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관광식 교육. 관광식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스피드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접근법 같은 경우는 딱 개념이라는 용어를 보자마자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브루너를 생각해야 되죠. 브루너. 브루너도 여기 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브루너를 생각합니다. 브루너를 생각합니다. 브루너를 생각하면 무슨 교육? 개념하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여기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점차 심화 확장하면서 다루었다. 나선형 접근법을 생각해야 되고, 이 나선형 접근법은 계속성, 계열성, 반복성 중에 계열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 개념, 이 개념이 바로 이 사회과학의 중요한 어떤 개념을 구조화하는 것이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의 핵심 개념인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은 배운다라는 것은 개념을 구조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화하는 것. 제가 글씨가 여기 너무 좁죠. 구조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써라 이러면은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의 개념을 구조화하는 것이 바로 배운다, 학습이다. 라는 것을 정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좋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계속 개념을 강조합니다. 지식에서 핵심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나 어떤 지식에 있어서의 핵심, 그러니까 중요한 정의 같은 거예요. 정의.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식이 잘 형성되죠. 그쵸? 하지만 우리 지식, 기능, 태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조화롭게 유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은 강조했지만, 그쵸? 새로운 지식은 막 강조했지만 이것이 결국 지식 중심의 사회 교육이 될 수 있다. 이건 단점이에요. 이 사회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친구하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양보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을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들 협동 이걸 막 지식으로만 가르쳐 준다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단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으시죠? 네.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법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유의 접근법이랑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법은
그 개념 자체가 같았어요. 그쵸? 개념을 정의 내리는 그 흐름이 같았잖아요. 그래서 유아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 자체가 사회교육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회 문화적 환경 접근법이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는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통합적으로 가르쳐요. 통합적으로 가르친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유아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경험을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이거는 지식, 기능,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가르치더라 하는 것이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의 좋은 점은 뭐예요? 어떤 게 좋아요? 지금 이 지식, 기능, 태도를 다 어떻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통합적으로 가르친다. 뭘 가르쳐요? 자꾸 제가 틀려요. 가르친다. 어떻게? 사회교육으로 가르친다는 거. 이게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그쵸? 하지만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역시 단순한 사실, 그냥 사실 유아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는 어떤 단순한 사실만을 가르치다. 가르친다. 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다문화 접근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베트남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저희 동네는 인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서로 다양성을 수용하고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접근법에서 좋은 점은 뭐예요? 이렇게 좋은 점은 뭐예요? 혼자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뭐를 해요? 여기 핵심이 다 나왔어요. 차이를 알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배려해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옆집에 일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우리랑 문화가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알고는 있지만 그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우리가 지식, 기능, 태도가 있었잖아요. 이 태도, 그 가치라든지 신념, 보이지 않는 가치나 신념 이런 것들은 이런 교육만으로 단순히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 햄버거입니다. 이건 알지만 미국 사람이 어떤 철학과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유아들에게도 단점으로 작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법은 이 다문화 접근법하고 조금 장단점이 다른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 단순한 사실만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직접 환경 접근법과 그 다문화 접근법과 비슷하다. 요 사회문화적 환경 접근법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식을 다른 것하고는 반대되는 게 있어요, 또.
사회생활 환경접근법은 지식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과학 개념의 구조화 접근법은 지식만 너무 강조해서 요거 반대되죠. 요런 것들을 요렇게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설명한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다 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기억을 먼저 막 한 다음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쪼끔 거꾸로 됐다 보니까 기억하는 것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게 되잖아요. 먼저 편하게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회교육 접근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